첫 번째 깨달음. 무상에 대한 지혜. 여러분은 언제 처음으로 죽음을 의식하게 되셨나요? 아마도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장례식에서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길에서 죽은 동물을 보았을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어린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아마도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지금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바로 이 두려움을 다룹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거나 죽음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변화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라고 가르칩니다. 현대 한국 사회를 보면 어떤가요? 우리는 변화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안정성이라는 착각에 매달립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취직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런 곳이 영원히 안전할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직시해 봅시다.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많은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사라졌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었습니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소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적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20년간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그 회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회사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해고 후 6개월 동안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전보다 훨씬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그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전보다 줄었지만 행복은 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깨달음이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사회도 변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청춘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건강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변화가 찾아오면 충격을 받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럴 리가 없어 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반면에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부모님과의 시간을, 자녀들과의 시간을,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 깊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실패나 손실을 다르게 봅니다. 그것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위기 속에서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이런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 말입니다. 봄이 와야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와야 겨울이 온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이런 자연의 지혜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항상 봄이기를 바라고, 항상 꽃이 피기를 바라고, 항상 열매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고, 때로는 물을 주고 기다리는 시기가 있고, 때로는 수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땅을 비워두고 쉬게 하는 시기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깨달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봅시다.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어제와는 다른 하루다. 내 몸도 마음도 주변 환경도 조금씩 변했다. 이런 의식만으로도 우리는 현재 순간을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슬픈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부모님의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 변화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으세요. 또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고통스러운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면 나쁜 것들도 반드시 변합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기쁨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좋은 시절이 지나갔을 때도 덜 집착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깨달음, 욕망의 본질. 두 번째 깨달음은 더욱 도전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욕망을 부추기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더 많이 사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되라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은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강남에 사는 한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처음 목표는 월급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0만 원을 벌게 되자 이번에는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300만 원을 벌게 되자 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그는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법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시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돈이 생길수록 더 불안해져요. 더 많이 잃을 게 생기니까요. 이것이 바로 욕망의 특성입니다. 욕망은 만족을 모릅니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더 큰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욕망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충족시켜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교육열을 보세요. 부모들은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욕망들 자체는 자연스럽고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도 아이도 괴로워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낍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욕망들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갔으면 이번에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승진해야 합니다. 승진했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경주를 계속해야 할까요? 언제쯤 이제 충분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깨달음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고 욕망과 건전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욕망과 필요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음식, 주거, 의복, 안전, 사랑 등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필요들을 충족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건전합니다. 하지만 욕망은 다릅니다. 욕망은 기본적인 필요를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더 맛있는 음식, 더 큰 집, 더 예쁜 옷, 더 많은 인정 등입니다. 욕망 자체를 없애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건전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욕망과의 관계를 바꿔야 합니다. 욕망에 지배당하는 대신 욕망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봅시다.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게 될 때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이것일까?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비싼 명품 가방을 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그 가방 자체를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가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걸까요? 자신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이렇게 욕망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행복, 안정감, 인정, 사랑 같은 감정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물건을 통해서 그런 감정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행복은 명품 가방 없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정감은 통장 잔고와 상관없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인정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천 방법은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동안 가졌던 것들에 대해 감사해 보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의 웃음소리.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욕망이 줄어듭니다. 이미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얻고 싶은 마음도 덜해집니다. 세 번째 깨달음, 만족을 하는 지혜. 세 번째 깨달음은 두 번째 깨달음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욕망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만족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족을 안다는 것이 체념이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게으름이나 무기력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오히려 역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부산에 사는 한 도예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었고, 개인전을 열고 싶었고, 많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작품은 잘 팔리지 않았고, 생활은 항상 빠듯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른 일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더 현실적인 일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한때 그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왜 도자기를 만드는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다. 나는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기쁨을 위해서 한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여전히 무명이었지만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는 작은 공방을 운영합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유명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을 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성공이 아니어도 자신에게는 성공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만족을 심어줍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지금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게 됩니다. 동창들의 소식을 듣고 자신과 비교합니다. 이웃의 새 차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동료의 승진 소식을 듣고 질투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항상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런 비교를 계속해야 할까요? 언제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깨달음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만족을 아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만족을 안다는 것은 첫째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가? 둘째,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적게 가져도 정신적으로는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는 많이 가져도 정신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 자체보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아봅시다. 매주 한 번씩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번 주에 진정으로 의미 있었던 순간들은 언제였나요? 다른 사람과 깊이 연결된 순간, 아름다운 것을 경험한 순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 순간들은 대부분 돈이나 명예와는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소박한 순간들일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만족의 원천입니다. 또한 충분함의 기준을 명확히 정해보세요. 얼마큼의 돈이 있으면 충분한가요? 어떤 수준의 집에서 살면 충분한가요? 어떤 종류의 인정을 받으면 충분한가요? 이런 기준을 명확히 정해놓으면 그 기준을 넘어서는 욕망들을 더 쉽게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면 더 이상 불만족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깨달음, 정진의 중요성. 네 번째 깨달음은 앞의 세 가지 깨달음과 균형을 이룹니다. 만족을 안다고 해서 게을러져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만족은 꾸준한 노력과 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진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위한 노력과는 다릅니다. 외적 성취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내적 성장을 위한 노력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10년째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승진도 빠르지 않고 연봉도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그를 진취성이 없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1시간씩 명상을 합니다. 매일 저녁에는 독서를 합니다.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 꾸준히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술자리에서 회사 불만을 토로할 때 그는 조용히 듣기만 합니다.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화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을 처리합니다. 후배들이 실수를 해도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는 매일매일 조금씩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정진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성과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게으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육체적 게으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신적, 영적 게으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기를 회피합니다. 바쁜 일상에 파묻혀서 정작 중요한 질문들은 외면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대신 외부의 자극들로 자신을 마비시킵니다. TV게임, 쇼핑, 소셜미디어 등으로 빈 시간을 채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계속 무언가를 하거나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도피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들은 더 커집니다. 네 번째 깨달음은 이런 정신적 게으름을 극복하고 진정한 정진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정진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관찰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둘째, 의식적인 성장입니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하나씩 고쳐나가고 좋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하고 현명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넷째, 실천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비, 인내, 겸손 같은 덕목들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하세요. 예를 들어 더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누군가가 나를 짜증나게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번 깊게 숨을 쉬어보겠다고 다짐하세요. 매일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계획했던 대로 실천했는지 점검해보세요. 잘못한 일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세요.
또한 꾸준히 책을 읽으세요. 특히 인생의 지혜를 담은 고전들을 읽으면 좋습니다. 그런 책들은 우리에게 더 깊고 넓은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5번째 깨달음. 지혜의 중요성. 5번째 깨달음은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를 다룹니다. 바로 무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단순한 지식 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TV, 신문을 통해 무수히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무지하다고 말할까요? 대구에 사는 한 대학 교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컴퓨터 공학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최신 기술 동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복잡한 알고리즘을 척척 해결합니다. 학생들은 그를 천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지만 공허감을 느낍니다. 논문을 발표하고 상을 받아도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에는 답을 찾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딜레마입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혜는 부족합니다. 정보는 풍부하지만 통찰력은 모자랍니다. 머리는 똑똑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식은 외부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는 것입니다. 반면 지혜는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삶을 깊이 성찰하고 진리를 직관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지식은 분석적이고 파편적입니다. 각각의 정보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반면 지혜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입니다. 모든 것의 연관성과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외부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반면 지혜는 내면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과 삶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현대 교육 시스템은 주로 지식 전달에 중점을 둡니다. 많은 정보를 빠르게 암기하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은 교육 과정에 없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지만 불행하고 똑똑하지만 지혜롭지 못하고 많이 알지만 혼란스러워합니다. 5번째 깨달음은 이런 상황을 바꾸라고 가르칩니다. 지식만이 아니라 지혜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를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많이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좋은 책을 읽으세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둘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느끼는 걸까? 왜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표면 아래 숨어있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실천해보고 경험해보고 그 결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책에서 읽는 것과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후자를 통해서만 자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지혜는 혼자서만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자신이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그러면 더 명확해지고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정리해 보세요. 좋은 책을 선별해서 읽으세요. 특히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남긴 가르침들을 공부하세요. 그들의 지혜를 현재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나이든 어르신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깊이 있게 사고하는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깨달음, 나눔의 지혜. 여섯 번째 깨달음은 현대 사회의 또 다른 큰 문제를 다룹니다. 바로 불평등과 그로 인한 원망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만 봐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교육 기회도, 취업 기회도, 결혼 기회까지도 경제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이 원망과 증오로 발전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인천에 사는 한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도 겨우 생계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앞에서 손님을 태웠습니다. 손님은 젊은 사업가였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몇 억짜리 계약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통화 내용만 들어도 그 사람의 한 달 수입이 자신의 1년 수입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러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나도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한 봉사자가 아프리카 오지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도 항상 웃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택시기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집이 있고 차가 있고 건강한 몸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보면 자신도 충분히 부유한 축에 속한다는 것을. 그날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수입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돈은 줄었는데 마음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해졌는데 정신적으로는 부유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더 의미 있고 행복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깨달음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가난과 불평등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이나 어려움이 자동으로 원망과 증오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 차이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욱 가난하게 만듭니다.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가난하게 만듭니다. 원망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관계를 파괴하고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반면에 나누는 마음은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역설적이게도 나누어 줄수록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성해집니다. 6번째 깨달음의 핵심은 보시입니다. 보시란 베푸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시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돈, 음식, 옷, 생필품 등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법시는 지혜와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좋은 가르침을 전해주고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무외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보시는 법시와 무외시입니다. 물질적 도움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도움은 더욱 근본적이고 지속적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보시를 실천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제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해서 보시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 대신 시간을 낼 수 있고 물질 대신 정성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우울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넷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밝은 미소, 따뜻한 말, 진심 어린 관심 등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보시를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움을 준다고 해서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보시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합니다. 보답을 기대하거나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넷째,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한번 큰 도움을 주고 끝내는 것보다는 작은 도움이라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서 기부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혼자 사는 어르신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족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세요. 봉사활동에 참여하세요. 복지관, 요양원, 고아원, 쉼터 등에서는 항상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베푸는 마음을 실천하세요.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세요. 7번째 깨달음.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7번째 깨달음은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바로 감각적 욕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감의 자극으로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광고, 자극적인 영상, 달콤한 음식, 편안한 침대, 좋은 향수. 우리 주변은 온통 감각적 쾌락을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에만 의존하다 보면 내면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제주도에 사는 한 은퇴한 교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도시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뭔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그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더 자극적인 것, 더 새로운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제주도로 이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볼거리들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들리는 새소리의 아름다움, 저녁 노을의 장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의 춤, 이런 자연의 선물들이 어떤 인공적인 자극보다도 깊은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생활의 즐거움도 발견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소박한 식사가 고급 레스토랑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낡은 옷이라도 편안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7번째 깨달음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자극을 추구하라고 부추깁니다. 더 맛있는 음식, 더 아름다운 것, 더 편안한 것, 더 짜릿한 것. 하지만 이런 추구에는 끝이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을 원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편안함을 누리면 더 편안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추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행복의 전부라고 믿는 것은 문제입니다. 외부 조건이 갖춰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조건은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도 언젠가는 질리고 아름다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시시해집니다. 편안한 것도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번째 깨달음은 3가지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각적 즐거움을 완전히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매몰되어서도 안 됩니다. 즐길 때는 즐기되 집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둘째,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명상, 독서, 성찰 등을 통해 마음의 평정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셋째,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감각적 쾌락보다는 정신적, 영적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기쁨, 배움의 기쁨, 성장의 기쁨 등 말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일정 시간은 스마트폰, TV, 컴퓨터를 끄고 지내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내면의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과 시간을 보내세요. 공원을 산책하거나 산에 오르거나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연의 아름다움은 어떤 인공적인 자극보다도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단순한 즐거움을 재발견하세요. 책 읽기, 차 마시기, 산책하기, 음악 듣기 등의 소박한 활동들에서 기쁨을 찾아보세요.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할 때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줄어듭니다. 8번째 깨달음, 자비의 완성. 마지막 8번째 깨달음은 가장 높은 차원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의 7가지 깨달음이 주로 개인의 해탈과 평화에 관한 것이었다면 8번째는 더 나아가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이상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30년간 장애인들을 돌본 한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평범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아 기르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서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직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미루어지고 개인적인 꿈들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할 거니? 언제까지 남들만 도울 거니?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로 인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이 서려 있습니다. 그녀가 돌본 장애인들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게 준 사랑과 배움은 영원히 남아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어요. 이것이 바로 8번째 깨달음의 정수입니다.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기 희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기 실현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랑과 자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을 돕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8번째 깨달음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가족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 심지어 적대적인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차 자연스러워집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낯선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도 행복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째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그 아픔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뉴스에서 어려운 소식을 듣거나 주변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마세요. 마음으로라도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셋째,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부축해 주거나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거나 우울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성장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건전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자신이 병들어 있으면 남을 치료해 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지혜를 기르고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8대인각의 통합적 실천, 지금까지 8가지 깨달음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따로따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무상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두 번째 욕망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족을 알아야 네 번째 정진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가 있어야 여섯 번째 보시가 올바르게 실천됩니다. 일곱 번째 절제가 있어야 여덟 번째 자비가 완성됩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 8가지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루 일과를 통해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첫 번째 깨달음을 실천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다. 어제와는 다른 하루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자. 출근길에 두 번째와 세 번째 깨달음을 실천합니다. 지하철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면 그 욕망을 관찰하고 내려놓습니다. 이미 건강한 몸으로 직장에 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직장에서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깨달음을 실천합니다. 게으름을 경계하고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동시에 지혜를 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순히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에는 여섯 번째 깨달음을 실천합니다. 동료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고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퇴근 후에는 일곱 번째 깨달음을 실천합니다. TV나 스마트폰 등의 자극적인 매체에 빠지지 않고 독서나 산책 등 의미 있는 활동을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여덟 번째 깨달음을 실천합니다. 오늘 하루 만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8가지 깨달음을 실천하다 보면 점차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에서도 이 깨달음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 첫 번째 깨달음을 통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회를 찾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깨달음을 통해 교만해지지 않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면서도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깨달음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해졌을 때는 여섯 번째 깨달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을 찾습니다.
유혹에 빠질 뻔할 때는 7번째 깨달음을 통해 절제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 고민할 때는 8번째 깨달음을 통해 남을 위해 살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8대 인각이 주는 현대적 의미 8대 인각은 2500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메마른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부족합니다. 연결은 많아졌지만 진정한 소통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8대 인각은 다음과 같은 현대적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진정한 안정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만은 재산 완벽한 건강을 가져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진정한 안정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는 내적 능력에서 나옵니다. 둘째, 진정한 행복은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욕망과 건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끝없는 소비와 경쟁에서 벗어나 이미 가진 것에서 만족을 찾을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성공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부의 기준으로 살 때 진정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진정한 지혜는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지혜입니다. 다섯째, 진정한 분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 독점할 때는 불안하지만 나눌 때는 풍요로워집니다. 여섯째,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욕망과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곱째,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 때는 외롭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때는 온 세상과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8대 인각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마음가짐과 실천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외부 조건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차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8대 인각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 가능한 삶의 지침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지혜입니다. 이 8가지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더 의미 있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삶도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8대 인각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밝은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이런 지혜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